감사합니다. 이동용이라고 합니다. 이 승강이는 많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해서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준비한 게 너무 많았고 한 5페이지, 6페이지 하다 보니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질문도 거의 못 받고 야단 맞고 막 그러면서 그게 끝났는데 오늘은 또 이제 2페이지만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실수를 또 유발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뒷페이지부터 하기로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뒷페이지는 제 칼럼입니다.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글을 쓰면 돈을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2019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 저희 스승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한 몇 주 전에 도서관 강의가 있어서 스승의 어떤 소식을 알려고 독일어판 위키페디아 들어가고 뭐 쓰고 계시나 뭐 책 제목 좀 확인하려고 들어가는데 연도 생물 연도에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는데 생일만 적혀 있었는데 딱 돌아가신 연도가 적혀 있길래 깜짝 놀랐고 그 연도가 또 2019년이더라고요.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셔갖고 또 마음이 아팠고 쓰러지실 것 같지 않다는 그분이었는데 그 해에 또 이 칼럼이 시작되었고 그 해에 내놓은 책이 니체 철학과 문학과 철학의 두물머리라는 책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2019년이. 이번 칼럼은 읽어드릴 칼럼은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발표된 거고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오늘 책을 갖고 올까 말까 몇 명이나 올지를 몰라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냥 자랑만 하려고. 원래는 한 원고는 한 여기에서 한 3배 정도를 출판사에 넘겼는데 편집자가 어렵다 뭐 하다 길다 하면 다 삭제해버리고 막 한 줄도 안 되는 것들만 막 쫙 모아갖고 책을 내줬어요. 책을 내주니 감사합니다. 계약금도 받았고 인쇄도 받았고 그냥 해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말은 아버님이 자주 하셨던 말인데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어렸을 때는 그냥 화장실 간다 나온다 그거에만 집착했었어요. 근데 쇼펜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똥을 놓도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철학이 쇼펜하우어 철학. 그러니까 똥을 누고 싶은 마음 고통으로 아파가고 배 아파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반대의 원리가 뭘까? 똥 누고 나면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 다 해소됐을까? 여기에 권태라는 단어, 심심하다는 단어가 머리를 확 때리더라고요. 똥을 놓도 그 당시에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는 편안할지 몰라도 행복할지 몰라도 쾌감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또다시 뭐 할까 또 심심함 이런 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쇼펜하우어 철학이 쇼펜하우어 철학을 접한 사람들이 그의 철학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그게 염세주의란 단어예요. 사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번도 저 단언합니다. 제가 전집을 산호한 한 12권째 한 이 정도 되는 부피는 다 읽어보았어요. 이거 잠원집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의 철학은 염세주의자다라는 염세주의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 전집을 다 살펴보았지.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염세주의라는 말을 그냥 학자들이 독자들이 지어준 말. 영광스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아 이동용의 철학은 뭐 이름이 뭐다 하고 이름 붙여주면 감사하죠. 악플이어도 좋아요. 관심을 가져주니까. 나쁜 이름도 좋아요. 염세주의도 좋은 거예요. 그의 철학을 보고 깨달은 자가 니체인데 니체는 좀 더 나아가서 다 불태워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허무주의를 도방 내세웠어요.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무자, 한자로 보면 볏짚 밑에는 불합자가 들어가 있어요. 불이 들어가 있어요.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신도 죽여버릴 거예요. 신을 죽이는 그런 주체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놓은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다라고 보면 돼요. 전도서의 1장 2절을 외우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다 헛돼요. 그런데 쇼펜하우 철학을 읽다 보면은 그 헛됨 속에서 등장하는 뭔가 울긋불긋하고 막 움틀대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다. 그게 그의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바렐강트, 파랄리프메나 뭐 그래 대부분 이제 인생론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단 2권의 책으로 불멸이 된 저자는 쇼펜하우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살펴보아도 뭐 박사학위 논문 이런 논문들 빼고 출간한 책은 딱 2권이에요. 이 2권의 책으로 불멸이 된 철학자 쇼펜하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그의 대표적인데 그 책을 시작하는 문구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고 말해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는 내 안에 있어. 내 생각 속에 있어.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가 나의 세계야. 그리고 그 책을 마감하는 문구가 뭐냐 하면은 그렇죠. 세계는 족도 아니야. 마음을 바꾸면 되잖아. 세계는 무야. 그거 읽을 때 저 정말 대학생 때 읽었는데 제가 건대 나오는데 거기 그 학생회관 안에 그 책방인데 우연하게 저도 니체가 그 책을 발견할 때와 비슷하게 저도 그 책을 우연하게 대학생 때 1학년 때 발견돼서 읽게 되었고 자 읽는데 마지막 문장에 가서 정말 쾌감이 오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4권 계속 너 정답 듣고 싶니? 아직 아니야. 1권 끝. 또 2권 시작. 또 너 답 듣고 싶니? 아유,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끝. 또 3권. 또 다시 열심히 철학적으로 뭐 설명하고 있는데 너 대답 듣고 싶니? 아유, 아직 너 준비 안 됐다. 4권. 쭉 읽다가 막판에 가서 한 5줄, 4줄 남겨놓고 갑자기 은하수 얘기를 해요. 별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계속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려운 문장들, 막 만연체, 쇼펜하우는 과도기다 보니 문장이 해결, 흉내내갖고 문장이 막 만연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갑자기 은하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때부터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 이게 뭐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세 개는 무야라고 끝내버리니까 책을 이렇게 덮으면서 이게 뭔 책이지?
계속 아직 넌 준비 안 됐다. 들을 준비가 안 돼서 안 됐어 안 됐어. 표상 이 세계는 표상인데 말이야. 너의 표상이잖아. 그리고 엄청나게 설명해 놓고 막판에 가서는 세계는 족도 아니야 해버리니까 갑자기 머리에 꽝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 앞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느끼는 이 주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계가 무다 거기에 정답을 포커스를 맞춰 놓은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너의 위대함을 좀 깨달아. 왜 그걸 몰라? 세계가 그렇게 좋다고? 정답이 밖에 있다고? 그렇게 방황하거나 길을 헤매지 말고 제발 좀 눈을 좀 감아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엄마 얘기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눈을 한번 감아봐. 그 엄마의 손길이 느껴져. 뭐 이런. 우리는 눈을 가진 존재라서 눈에 너무 집착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 그걸 깨달아 주면 돼.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마음보다 더 아름다워. 전 유학 갔다 와서 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2008년에 나오는 법정 스님의 책 아름다운 마무리. 결과론적으로 보면 죽기 2년 전에 쓴 거예요. 법정 스님의 마지막 책이 법정 스님의 유고예요. 유고가 아니라 뭐지? 유서 같은 책이에요. 아름다운 마무리 이후에는 책을 내지 않았으니까. 75세, 76세에 도달한 그 수필가 박재철이 쓰고 있는 그 책. 마지막 글에 가서 또 뻥 하고 머리를 강타하는 문장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힘, 불, 까먹었다. 마음을 거울에 비춰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불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쓸모없다.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8글자예요. 마음을 마음의 어떤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쓸모없다. 그게 그분의 유언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 스승들, 직접 만나서 배운 스승은 아니지. 그래도 내 스스로가, 이분은 내가 배울 게 많구나 하면서 인정했던 분들. 그런 말은 저에게 남겨놓은 유언이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조편하고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저 대학생 때부터 방황하던 저를 붙잡아준 철학이에요. 칼럼을 그냥 쭉 읽어볼게요.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행복을 신이라 말하고 나면 문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둘은 분명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형식까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야구장에서는 야구의 룰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축구장에서는 축구의 룰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행복과 심리라는 두 개의 개념이 품고 있는 서로 다른 의미를 아는 것이 관건이 될 뿐입니다. 야구와 축구가 운동이라는 범주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행복과 신은 형이상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신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신을 현실 속에서 본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은 없다고 말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쳐대도 그런 소리는 그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스스로 신을 찾아 떠나가는 그 용기와 열정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행복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고민하기보다는 행복을 찾아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끝은 없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무과무란 것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지나친 업무는 없다가 되고 의역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지나치지 않다.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침이 없다가 됩니다. 노력에는 지나침이 없다는 말이 너무도 좋습니다. 어려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실천하려고 정말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늘 한계에 도달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말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책상 위에 베개를 깔고 엎드려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진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남겨놓은 말입니다. 이 문장은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는 비유적 표현과 맞물리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수동태의 형식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삶의 형태입니다. 수동적인 삶의 문제를 깨달았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의지가 의지답지 못한 삶을 인식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염세의 형식 속에서 출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염세주의의 진정한 이념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지경을 목적으로 삼는 철학이 염세주의입니다. 부정에서 시작하지만 긍정이라는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쫓아가려는 열정이 요구되는 철학입니다.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밤을 인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꼭 은하수를 봐야 은하수를 본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체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할 내면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도 마음 나름입니다. 마음도 먹는 주제의 마음이 있고 먹는 주체의 마음이 있고 먹히는 객체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아도 바라보는 자아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자아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반복해서 역설했던 것은 바로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절반의 내용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다음을 채우고 있는 다른 절반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행복은 존재입니다. 고통의 의미는 행복을 인식하게 해주는 원인이 될 다. 이게 제가 쇼펜하우어를 공부하면서 얻은 인식입니다. 저의 깨달음입니다. 세상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죽어도 이 날들은, 이 하루하루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이러한 하루를 향해서, 이러한 날들을 향해서 괴로워할 이유도, 슬퍼할 이유도, 비가 온다고 나쁜 날이라고 함부로 평하하거나 하대하거나 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다다음 주가 되면 입추에 입추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지금 벌써 동해에는 해파리가 나타나서 난리래요. 수영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도 이성이라는 가면 속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성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은 알량한 이성이라는 것에 매달려서 1+1은 2라는 이 공식 안에 갇혀서 다른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선배들이 칸트요, 헤겔인데 전부 다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이성을 신성화시킨 철학자들이 이성은 잘못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건데 왜 깨닫지 못할까? 인간은 이성이란 이 가면 속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왜 깨닫지 못할까? 저는 쇼펜하우어 철학을 읽으면서 이 더하기의 공식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자꾸 반추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책상 위에 여러 물건들을 갖다 놓고 더하기의 원리를 가르쳐 줬던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이 기억나요. 사과 더하기 수박은 이야. 동영아 이해했니? 네. 대답은 했는데 제 안에서는 이 어린 아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 태양인데 사과 더하기 태양도 이일까? 사과 더하기 수박이 이래요. 사과 더하기 태양은 내가 알고 있는 사물 중에 가장 큰 게 태양인데 사과 더하기 태양도 이일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수학적 공식으로 해결되는 걸까? 어느 순간 절대적인 1이라는 것도 의문시 되더라고요. 아무리 공장에서 찍어낸 이 책상들조차도 달라도 뭐가 달라? 근데 1이 있을까, 정말? 이 1이 만나서 또 다른 1이 합쳐진 2가 된다. 근데 처음부터 이 1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지는 뭐가 1이지?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절대적인 1이고 이분도 절대적인 1이라면 1은 누구야 도대체? 1이 뭐야 도대체? 사과도 1이고 수박도 1이다. 아유, 그럼 뭐가 1이야 도대체? 누군가가 사과가 절대적이다 해버리면 그건 독단이 되어버려요. 수박을 내치는 판단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여기도 있죠. 미래의 베스트셀러 작가. 미래. 미래. 뭔 얘기하면 까먹었는데, 그럼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저에게는 뒷페이지가 있습니다.
고통과 건태 살펴서 올해 나왔습니다. 책을. 원래 작년에는 또 책을 안 내주더라고요. 제 인생에 2023년은 정말 악마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하면 내주지를 않는. 그래서 2023년은 그냥 텅 비었습니다. 제 이력에서. 그러다가 2024년이 되니까 또 내주겠다고 여기저기 막 벌써 6권이나 나왔어요. 책이. 이제 또 한 권 누군가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또 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지 또 편집하던 애는 또 회사 그만두고 또 후임자로 넘어가고 지금은 난리 나서 9월에는 내주겠다고 계약은 해놓았는데 9월이면 이제 한 2달 남았잖아요.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그 책도 나오면 제발 좀 한 10권씩 사주세요. 제발 좀. 인쇄로 먹고 나는 인생이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인쇄가 저에게는 목숨과 같은 동아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럼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 주고 그런 것들을 몇만 원씩 모으다 보니 이제 먹고 살만한 지경이 되었을 뿐이에요. 제 이름이 들어간 책이 49권이에요. 이제 9월 달에 책 한 권 나오면은 100에서 반토막 한 권 한 권 몇만 원씩 들어오는 걸 모으다 보니 먹고 살만한 저자가 되었다. 그 중에 한 권,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부제목은 인생을 견뎌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문장들. 즉, 제가 좋아했던 문장들을 이렇게 뽑아놓았어요. 대학생 때부터 노트에 적어놓고 다니던 문장들. 저에게는 별이 된 문장들. 방황하던 저의 정신을 이끌어 주었던 문장. 사실 저는 니체의 문장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좀 공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실은 죽었다 해버리니까 머리에 팍 박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절이 낙산사인데 낙산사를 왜 좋아한다고요? 의상대사가 지어서. 의상대사를 제가 왜 좋아한다고요?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상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낙산사 입구에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문구가 있을 뿐.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길에서 길을 묻다가 의상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회피하더라고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 가다가 해골물 딱 마시고 깨달아 유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자가 있는데 원효대사. 원효대사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위대합니다. 작가가 되려면은 의상대사 물론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저 인정해요. 선수들끼리는 다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나는 게 없다면 이거 뭔가가 부족한 2%가 부족해요. 쇼펜하우도 마찬가지예요. 영대주의 철학하고 요즘 막 출판사가 돈 벌어먹느라고 막 정신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니체 같으면 신은 죽었다. 팍!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를 무시하는 제 인생을 이끌어 선수들끼리는 인정하고 서로 주고받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술자리에 가면 요만한 한 5mm 정도 받고 예의상 계속 훌짝훌짝 하면 입에 댔다네.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한 문장을 주면 한 문장을 받는 그런 걸 좋아해요. 유학 시절에 스승이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다가 나뭇가지에서 거미가 쫙 내려오는데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거미에 대한 문장이 있는데 그걸 딱 읊는 거예요. 저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 문장 다음 문장을 그 찰나에 우연히 내뱉었어요. 둘이 딱 눈을 마주치 아무 말 못하고 서로가 선수는 선수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이놈이 그 다음 문장을 안 해? 정말 그 한 5분 아무 말 딸그락 소리도 안 냈어요. 서로가 눈만 바라보고. 예. 그 이야기를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칼럼으로 썼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내가 무슨 문장 딱 하면 그 다음 문장 내뱉을 수 있도록 묵상해 주세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 제가 강의 때마다 자주 쓰는 말이 명상은 뭐예요? 메디타지온이라고 집중이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명상하려면 눈부터 감아요. 눈 뜨고 명상 못해요. 명상하라면 눈부터 감아요. 물론 눈 뜨고도 마음에 눈을 감는 정말 고수들도 있어요. 그게 명상이라면 망각의 기술이 명상이라면 묵상은 완전히 다른 정반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돼. 그게 묵상. 성경 저자가 알려준 묵상의 태도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그릇이라면 그 묵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묵상하는 마음으로 문장들을 100개만 외워달라. 그게 니체가 한 말. 100개만 외우고 있으면 인생에 어떤 풍파가 와도 살아남을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은 문장이 이끌어줄 테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어. 정신 좀 차려. 좋은 말 100개만 외우고 있으면 태풍입으로도 안 죽을 거야. 팔다리가 잘려나도 너 죽지 않아. 100개의 문장만 외우고 있어. 제가 좋아하는 시 사랑 삼아 한번 외워볼 눈을 탁 바라보. 제가 좋아하는 그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탓해. 오늘 밤에도 별이 아니 벌써 거기 가면 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별은 도시를 틀거리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딱 거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치운다. 오늘 밤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는데 바람이 불어대서 이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아빠 뒤지겠는데 오늘 밤에는 별이 바람에 스친대요. 으아 억장이 무너져 억장 으아 이 예민한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숨도 못 쉬겠어. 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 지경 별이 바람에 스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해골해골 하고 있어. 응? 윤동주의 눈엔 전부 다 해골밖에 안 보여. 이놈의 새끼. 지들이 살았다고 까부는데. 해골이 내 옆에 와서 눕는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 읽어봐요. 얼마나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요.
학문이 시작되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되는 곳. 외워요. 시작. 학문이 끝나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 묵상해. 오늘부터 12개 문시까지 합니다. 묵상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줄 거예요. 공부가 끝나야 철학을 하지. 공부도 안 하면서 문장 한 5개도 못 외우면서 공부하겠다고 까부는 새끼들 보면 정말 진짜 아유, 욕이 흘러 넘칩니다. 맨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만 하면서 학자라치고 까부는 놈들 보면, 으아! 묵상한 문장이 아니라, 묵상한 말이 아니라, 자기 이론이라고 까부는 사람들, 어우, 윤동주의 시각으로 보면 해골 바가지들이 별이 될 말을 하세요. 이별 말. 그리고 별이 될 말을 하려면 별이 된 말을 일단 인정하고 외우세요. 학문이 끝나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돼요. 저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철학이 끝나는 곳에서 예술이 시작, 뭐 등등. 일단은 끝을 내는 훈련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아름다운 마무리 2008년. 죽을 걸 알고 썼을까? 아,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 다음 거 읽어볼 거예요. 객관이 시작되는 것에서 주관은 중단한다. 야, 그게 굴을 막혀. 객관이 시작된다는 게 뭐예요? 야, 눈이 깨달음이에요, 지금 깨달음. 무아지경이에요. 내가 없어요, 내가. 브라만이 그냥 나와 합일이 된 상황. 와, 이걸 뭐로 표현을 해, 이걸. 객관이 눈앞에 쫙, 객관이 시작되는 곳에서 주관은 중단.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 선배들, 관념론자들은 맨날 순수 이성이니 절대 이성이니 하면서 까불고 있는데, 그 사람들 책 다 읽어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에 한마디도 안 해줘요. 한마디도. 순수 이성 비판 첫 구절이 뭐라고요? 내에게는 침묵하겠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못 믿겠으면 직접 제가 좀 읽으세요. 읽으세요. 순수 이성 비판 시작하는 문구 시작. 내 얘기는 침묵하겠다. 내 얘기는 하지 않겠다. 위대한 칸트가 하신 말이지. 이러한 책을 끝까지 읽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몰라요. 안 가르쳐요. 저는 법철학, 해결의 법철학 읽으면서 숨통이 꽉 막혔던 적이 이 나라를 괴롭히는 외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전쟁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학생 때 그럼 북한하고 우리 전쟁해야 하나? 어우, 막, 숨도 못 쉬겠어요. 숨도 못 쉬. 내가 대학생 때도 주적에 대한 고민을 온 국민이 토론했는데, 막걸리 갖다 놓고 토론했는데, 야, 이 주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제 인생에서 최고의 주적은 뭔지 알아요? 제 마누라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가 커피 한 잔 타줘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앉아갖고, 잠이 덜 깨갖고, 시간은 다가오고, 내 인생 최대죠. 이 점 내 감당 못하면 내 정신줄을 놓던가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인간의 생각하는 존재의 최악의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정신줄을 놓던가 자살하든가 둘 중에 하나. 더 좋은 최악의 수단이 있어 말해봐요. 고개 끄덕이셨으니까. 세 번째, 뭐가 있을 거예요? 어? 좀 도와줘봐요.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아니, 선생님은 그냥 커피를 타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이거 핑계고 제가 직접 해도 되네. 근데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서 어? 커피 내리는 거는 저 사람 이렇게 해갖고 제가 습관이 들어버려요. 습관을 바꾸도록 할. 너 이제 끼지 마. 아 이제 또 책임까지. 네. 이것저것 다 아는 좋죠. 그거 계속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너 아직 여자친구 없지? 네. 아, 감사. 내 마음 이해하려면 아직 한참 걸렸어. 자, 그다음 세 번째. 인간의 단어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재료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오래 간다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금이 가장 오래 간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기원전 700년이니까 거의 3000년 전에 써놓은 이 글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요즘은 거의 완역이 돼가고 전부 다 1000페이지에 달해요. 두 권 다. 야, 3000년 전에 저자가, 야, 요즘 컴퓨터니까 이 쉽게 다다다닥 하고 금방금방 가능하지만 그 시절에는 뭘 찍어가면서 막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노력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호메로스가 남겨놓은 그 문장들까지도 읽혀지고 있고 인류에게 선물을 주고 있고 정신에게 망치질을 하고 있는 글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는 20세기나 들어와서야 작가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없어요. 호메로스 책 자체가 신화이지. 그걸 읽어보면서 아테나는 요런 신이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형식화하고 도구화하고 그러면서 맥락을 맞춰서 이래갖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이제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20세기나 되었어요. 해석서 읽고 만족하는 그런 지경이 펼쳐지면 안 돼요. 항상 원전을 읽어야 돼요.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혹은 헤시오도스의 또 신들의 계보 이런 거를 최초의 책들을 읽으면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 그 저자들이 말한 신들은 오범이에요. 이렇게 좀 사주라. 싸우는 놈은 좀 아리스토텔은 전쟁이 신이 될 정도로 좀 싸워. 지혜를 신으로 만든다면 지혜의 신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이지혜, 오지혜, 박지혜 전부 다 여자예요. 이지혜가 남자인 사람 나 만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지혜의 여신을 이제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만들어내야 할 예술가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인격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 부여돼야 돼. 지혜의 여신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응? 예를 들어 비너스건 쭉쭉빵빵이 샤워하고 뭐지 이게 비너스 깨끗하게 씻어야 비너스. 근데 아테나라는 이 지혜의 여신은 쭉쭉빵빵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 들고 있고 방패 들고 있고 갑옷 입고 있고 후구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이지혜 오지혜 박지혜가 도대체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진리를 얻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 걸 생각 안 해. 해석서만 읽고 어린 왕자 읽어봐요. 거기 나오는 말이 뭐 어른들에 향한 어떤 충고가 하나 있는데 어른들 맨날 설명해달래. 어우,
설명이 왜 그렇게 의존해요?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의 시간을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직관의 능력이 최고도였을 거예요. 그냥 직관.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좀 세우세요. 불멸이 된 언어들은 전부 다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화산처럼 생겨난 문장들이 그런 문장을 이해할 때까지 묵상해야 돼. 이 인류,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되는 재료가 뭘까요? 다이아몬드, 금 아니라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해답을 들려줬잖아요. 인간의 말이라고. 하이데거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도대체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응? 남편 욕하는 집에 살고 있나요? 존재의 집은 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돈 잃었어. 남편 잘못해. 우린 가난해. 가진 게 없어. 이런 말로 만들어 놓은 집이라면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나의 집, 내가 사는 존재의 집은 오늘 들은 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요 문장만이라도 묵상하듯이 달달달달달달 외워주세요. 인간의 단어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재료다. 어느 시인이 그의 가장 순간적인 감정을 그에 걸맞은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감정은 이 단어 속에서 천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모든 민감한 독자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3000년 전에 호메로스가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써놓은 그 글들은 지금에 와서도 이동혁이가 읽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2008년에 저희 스승 법정 스님이 써놓은 글들 그걸 제가 읽어가면서 아직까지도 죽음을 앞둔 그 정신 나에게 죽음을 앞둔 그 2년 앞이라면 나는 어떤 상황일까? 무슨 글을 쓰고 있을까? 신골반조, 반경, 무의. 지금 생각났어요. 이 8글자. 심, 마음심, 불반조. 마음을 되돌려서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반경, 볼간, 볼관이 아니라 볼간. 볼간자의 원래 뜻은 터득하다예요. 간경, 무의. 이로운 격. 경을 읽어도. 독자의 마음에서 다시 되살아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넌 불멸이 될 거예요. 여기 계신 한 10명 분들, 그럼 또 이거 듣는 분들도 착각할 수 있는 여기 1000명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으로 버티는 훈련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다고요? 은하수 속에 있다고. 이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알려주는 존재의 위치예요. 나의 위치예요. 내 주변에는 수많은 은하수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다음 텍스트입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은 살아있고 인식하는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진리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이 진리를 반성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식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을 때 마침내 그 인간에게 철학적 고민이 찾아온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오늘 최소한 이 문장만이라도 외우세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그 본론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써놓은 이 책을 이해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머릿말을 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빼고 본론만 감안한다면 본론을 시작하는 문구를 외워보라, 묵상해보라.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얼굴만 빨개지면 안 돼요. 언어를 살려내지. 언어를 살려내야 내가 불멸이 될 가능성에 돌입하는 거예요. 어이구, 선생님, 오랜만에. 여기 베라펜. 아, 거기 자리 있는데. 아니, 또 1,000명이 왔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가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아까 농담 삼아 언급했단 말이에요. 세계는 무다. 야, 이게 염세주의 철학의 핵심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 표상인데 이 표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생각에 갇혀서 미루속이라고 답답해하고 생각에 갇혀서 자기 주변 현실이 사막 같은 현실이라고 까불고 있고 저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말 또 쾌감을 느꼈던 대목이 뭐냐 하면은 그 사부 거의 막판에 가면 사막의 딸들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사막의 딸들이 누구냐 하면 야자나무예요. 사막에 있는 존재. 사막에 있는 이 존재, 이 사막 같은 현실에서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에서 야자나무들이 소녀들처럼 보이고 있고 이 소녀들은 하물며 춤까지 춰대고 있어요.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춤을 추는 것을 본 이 철학자는 인간들아 인간들아 너는 다리 2개나 갖고 왜 춤도 못 추니 이 바보 벌레. 그러면서 자라투스트라가 이런 말을 해요. 야자나무 열매 같은 마음을 가져. 제발. 풍선처럼 터지는 마음. 야자나무 열매. 저는 직접 본지는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건 있어요. 야자나무 열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걸 막 깨는 것도 도구가 들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키운 해바라기 씨를 두 손으로 뽀개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저 그거 성공 못했어요. 망치로. 근데 마음이, 심장이 야자나무처럼 단단하다면, 응? 그렇다면 자기 주변이 사막 같은 현실이라 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즉, 문제가 뭐예요?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예요. 마음이.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아무리 이성적 논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가르쳐도 마음만 바뀌면 되는 1 더하기 1은 뭐? 나에게는 무한대. 내가 더하게 하는 그 대상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최고 크기가 태양이었단 말이에요. 태양을 더해버리면 그 결과물은 상상을 초월해. 책 한 권이 내한테 들어온다. 1 더하기 1은 그 결과 함부로 폄하하지도 말고 결정 내리지도 말고 벌써 이번 페이지 중간까지 왔으면 이제 지금 중간까지 가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질문 하나 했는데 질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또 저 화낼 거예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응? 하늘에나 대지에는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지금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섬기는 니체도 그렇고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합치려는 노력이에요. 선배들 관념론자들은 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답만 얘기했어요. 정답만. 천국만 얘기했어요. 순수만 얘기했고 절대성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
나는 똥도 넣어야 되고, 나는 커피도 마셔야 되고, 나는, 마누라한테 욕도 먹어야 되고, 이걸 다 견뎌내야 내 삶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맨날 순수, 처녀만 생각하냐고요. 응? 어떻게 엄마가 처녀야? 제발 좀 거짓 좀, 아유, 어저께 우리 포요바카 공부했는데, 포요바카 기독교의 본질 보면 거기 엄마가 처녀다라는 말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댑니다. 어떻게 엄마가 처녀니? 엄마 처녀라고 너 믿니, 너? 네가 나왔는데 엄마가 처녀야? 아주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 신을 낳은 엄마가 처녀래요. 아, 이 독단 앞에서 포요바카는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그 책을 읽을 때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껴요. 거짓말로 이 세상을 압도해버린 이 중세 천년이라는 이 빙하 같은 이 냉정한 더하기의 원리로 똘똘 뭉쳐버린 이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포이어박. 포이어박은 1804년생. 하지만 저기 쇼펜하우는 1788, 1788년생. 이거 더 앞섰어요, 지금. 관념론자들을 향한 공격은, 근데 그런 공격에 너무 또 쾌감을 느끼지 마세요. 공격은 공격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쇼펜하고 하는 말, 여기 있는 말들을 묵상해달라. 하늘에나 대지 위에는 그대들의 학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물이 존재한다. 응? 이 세상이 얼마나 넓다고요. 저 아직도 가끔씩 자전거 여행하는 그 시절이 꿈에 나타납니다. 알프스를 좀 과장해서 얘기할게요. 알프스를 자전거 타고 또 돌아다녔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을 때가 95년이었어요. 1995년. 근데 박사학위 받는 시점이 1998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뭔 짓을 했나? 스승하고 싸웠어요. 너무 답답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때 보았던 것들, 이제 그걸 인식이 되어서 글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저는 대학 강사 시절에 20년 동안 알프스 지역 전설과 요들송이라는 강의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탔어요. 기자가 와서 기사도 써주고, 도대체 뭘 가르치세요, 여기서? 아니, 나도 그냥 내가 본 것만 강의합니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수께끼 같은 변화들, 꼭 산이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돼. 요즘은 좀 장난감이 하나 생겨가고 맨날 한 60km로 동해로 갑니다. 60km로 가면 한 5시간 걸려요. 4, 5시간. 최소한 4시간 넘어요. 그럼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해변에 누워있다가 또다시 한 4, 5시간 걸려서 집으로. 그 사이에 바그너 음악을 들으면 바그너가 음악이 4, 5시간. 보통 한 곡을 듣고 뭔가 평을 쓰려면 한 10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가요는 한 3분짜리 있잖아요. 근데 바그너의 음악은 4, 5시간이나 되니 그걸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다 또 오케스트라 음악은 고음이에요. 바그너 가수들은 전부 다 이태리에서 사갖고 와요. 독일 가수들은 못해요. 저음이라서. 뭐 파바로티니 뭐니 하면서 고음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격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오르가즘에 도달한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드라이브 할 때 이 처음 첫음을 이렇게 볼륨을 맞춰 놓으면요 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볼륨을 자꾸 낮춰 시끄럽다고. 아 나는 그걸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야 오르가즘이 올 텐데. 응?
시끄럽다고 자꾸 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스할 때 자꾸 눈 뜨면, 아, 오르가즘 못 느껴요. 그걸 계속 밀고 가요. 그 감정, 밀어붙여요. 하도 옛날 이야기라 잘 모르겠죠. 기억을 떠올려봐요. 기억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학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다음 진리는 아까 진리, 지혜 뭐 거의 같은 계열로 인식해 주면 돼요. 진리의 신이 누구예요? 아테나예요. 아까 아테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아테나 갖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시작. 창, 방패, 두고, 답. 이건 신화에 나온 얘기. 진리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어라. 자, 이제 촉배 나오는 진리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진리는 자신을 갈망하지도 않는 사람의 목에 매달리며 액을 하는 창녀가 아니다. 창녀가 아니다. 진리는. 오히려 진리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조차 호의를 보이지 않는 아름답고도 확실한 여인이다. 내가 가진 거 다 줘도 저 여자 마음을 얻었다. 빠짐이 않선. 그게 바로 진리라는 여자입니다. 오늘부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강의했던 어떤 도서실을 같은 도서관에 저는 여잔데요. 까불지 마세요. 생각하는 존재가 역할 바꾸기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냥 여성성, 남성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 목숨을 앗아갈 대상들, 내 인생의 최고의 적을 만나는 게 문제예요. 바그너의 음악 듣다 보면은 시크프리트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괴물이 하나 등장해요. 그 괴물이 어디 있게요? 질투의 동굴에 있어요. 질투의 동굴. 내 인생의 최고의 괴물이 어디 있다고요? 질투의 동굴. 그 놈을 만나서 때려잡아 죽여야 나는 영웅이 될 거예요. 나를 영웅으로 만드는 그 놈이 어디 있다고요? 질투의 동굴. 제발 좀 찾아가세요. 그 질투를 노tum이란 이 명검으로 심장을 찔러 죽이세요. 그래야 징크프리트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용의 피로 샤워하세요. 그래야 설갑을 두른 불사신이 탄생하는 거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면 자라투스트라는 시시때때로 동굴로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읽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듣지도 않고 신은 죽었다에 꽂혀갖고 발목 잡혀서 생각이 멈춰버린 독자들, 어? 윤동주의 시각으로 보면 해골들, 어? 제발 좀 동굴로 돌아가세요.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은 어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동굴. 자기 자신을 찾아가세요. 근데 니체의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에요. 괴물이라서. 내가 나라는 괴물을 만나면 야 이거 죽기가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오감도가 있는데 이상은 오감도에서 거울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놈은 아직도 살아서 이 나라를 빼앗긴 이 시점에도 저놈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놈은 내가 죽이고 싶어요. 권총을 쏴서 죽이고 싶어요. 보통 인간은 심장이 왼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심장을 쏠려면 이쪽으로 쏴야 된단 말이에요. 심장이 이쪽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저놈은 이쪽을 쏴버리면 안 죽어요. 왜? 심장은 거울 속에서 저쪽에 있을 때. 야, 그걸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워요. 거울 속에 나는 그냥 어떻게 미래에
맞아, 죽어. 정말 맞아. 부재중. 꿈속에 나는 결석했다. 정말 명언들, 명언들. 이상 정말 천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없네. 꿈을 꾸면서, 내가 결석했네. 결석의 전제는 출석.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꿈속에조차 내가 없어. 도대체 나는 어디 있을까? 똑같아요. 이런 걸 염세적인 발상이라고 해요. 나다를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의 우리의 천재들은 전부 다 염세적이에요. 이 현실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윤동주도 참회로인가 거기 보면 우물 속에서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던가. 진리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가 목숨을 바쳐야 얻을 수 있는. 또, 그 다음, 모든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얼마나 본질적인가. 자, 이 문장은 쇼펜하우 철학을 불멸이 되게 한 문장입니다. 좀 더 격정적으로 번역하면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단정문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이지만, 이놈도 알고 보면 마음이 터지란 말라. 아직까지도 약 먹고 있어요. 약 먹지, 아직. 뭐 그렇게 하죠. 봐봐. 항상 가시가 올 거예요. 항상 창이 올 거예요. 화살이 올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건강해질 거예요. 니체 디오니소스 성가를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무롯이 누굴까요? 니무롯. 니무롯이 누구예요? 범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때리고 싶어. 범종이 돼야 세상을 위로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니무롯이 누구냐? 오늘 반드시 외워요. 바벨탑을 짓는 왕이에요. 바벨탑을 짓는 목적을 알아야 니무롯의 인격이 가시화될 거예요. 니무롯은 왜 탑을 만들었어요? 왜 탑을 지었어요? 신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신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만나면 한 방에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니무롯이 화살을 쏘아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대답해봐요, 빨리. 응? 자기 자신의 심장을 뚫어. 이야, 여기에서 공식이 탄생입니다. 니무롯이 죽인 신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철학자가 남겨놓은 세계 최고의 명언은 뭐예요? 신은 죽었다. 이러한 공식은 들을 마음도 없고 귀를 꽁꽁 닫아놓고 기독교의 형식으로 들으니 니체가 도대체 뭔 소리?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여기서 시작 아셨어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 너도 아프잖아. 나도 아파. 우리 모두 아프잖아. 그걸 숨기지 말아요. 제발 이성으로 이제 쇼펜하우어 자주 했던 말 이성이 가면이라는 이 사실을 좀 깨달아 주세요. 전부 다 이성으로 버티고 있어요. SNS에 사진 올리고 나 이런 거 먹어 나 이런 곳에 왔어 하면서 사진 올리고 다 그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인생 종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문장으로 외우고 여기 공제동 오셔서 이동용 수업도 받고 명상도 좀 하고 묵상도 좀 하고 또 그다음 이제 백발노인이 되어서도 공부와 음악과 연극에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외부에 대한 감수성이
아마 있다면 이 또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뭐가 행복? 공부할 수 있는 게 행복. 읽을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의식은 흐릿해질 거예요. 노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7, 8시 되면 벌써 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아니요. 노인은 일어나서도 그리움도 책 못 읽어요. 새벽에 한 4, 5시 돼서 막 움직이고 있다. 건강하다고 해? 아니요. 아침 먹을 때쯤 되면 벌써 비실비실해요. 체력이 견뎌주지. 체력. 근데 그런 체력에 탓할 게 아니라 정신력을 키워달라. 괴테는 82세, 공식적으로 82세, 숫자상으로 83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시절로 보면 타인들의 2배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런데도 죽는 그날 새벽에 글을 쓰다가 교정지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유언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창문을 더 열어라. 빛이 들어오도록.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중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가 있는데 릴케는 항상 시가 써지면 마지막에 날짜를 적어 놓아요. 그 날짜를 계산해 보건데 죽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쓴 거예요. 뭐라고? 죽음이여 보소고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그냥 일설에 의하면 백혈병. 난 백혈병이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다들 뭐 코로나 한두 번씩 걸려봤자 힘들었죠. 근데 백혈병이라면 내 안에 괴물이 들어있을 텐데 이놈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운명적인 병. 이제 죽어요. 근데 얼마나 아플까요, 이놈이. 아이고야. 그런데 글을 쓰고 이제 죽기 직전에 죽음이여 보소. 게다가 글이 너무 괴테도 마찬가지. 괴테도 죽기 직전에 써놓은 글조차도 마치 서예하듯이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니한테 시달려갖고 약 처먹고 그러면 안 돼. 자기를 통제해야지. 응. 오늘도 또 가시 같은 발언을 막 하고 있는데 울지 않기. 야자나무 같은, 야자나무 그 열매 같은 심장으로 버텨내. 또 그다음 노년의 시간 속에 있는 인생은 비극의 제5막과 같다. 비극적인 결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죽을 줄이 몰라.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놈도 노년에 도달했을 수 있어요. 언젠간 제 글 속에 이름을 넣을 놈. 아주 예민한 놈이에요. 너무 예민해서 약을 먹고 있는 놈이에요.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 감당 못하는 그 지경에 처한 이 청년. 그런데 출판사에서도 기지를 알아보고 막 투자하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는 내 카톡에도 막 자랑질 해놨더라고. 그래도 응원해줬어. 잘한다, 잘한다. 그걸, 그렇지만, 독약으로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어떻게? 시위를 할 때, 팔을 쏠 때, 뒤로 물러가는 그 과정을 견뎌내. 이게 견디는 힘이 얼마나 뒤로 물러설지는 정신력에 달려. 니체는 그걸 화산이라는 비유로 자주 표현했는데 화산이 뜨려면 압력을 채워야 돼. 압력. 또
댐이라는 비유도 자주 썼는데 댐이 강력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의 저장, 수용력,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욕을 다 듣고도 아까처럼 얼굴 빨개지거나 그런 견뎌야지. 또 인생의 끝은 가면 무대가 끝나는 순간과 같다. 가면에 대해서 쇼펜하우는 자주 글을 썼다고 했어요. 쇼펜하우가 말하는 가면은 이성이에요. 우리는 다 이성의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들이. 내가 여기서 골딱 꽂고 강의하면은 누구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미친 짓이에요. 미친 놈이고. 우리는 다 이성적 존재라서 합리적인 행동만 하고 이렇게 살아. 아니, 나 문제 없어. 이놈도 여자 앞에 가면 난 문제 없어 하고 거짓말을. 응?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 나 아무 문제 없어. 사진 찍고 공개하는 거 전부 다 만난 거 먹고 해외 가갖고 놀고 있는 거 사진으로 자기 인격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지만 쇼펜하우는 노골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죽을 때는 다 가면 무도회 같은 지경이 펼쳐질 거야. 누구나 다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올 거야. 다시 읽을게요. 인생의 끝은 가면 무도회가 끝나는 순간과 같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동안 접촉해왔던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다. 성격은 분명해지고 행위는 그 결과를 맺으며 업적은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 결국 모든 착각은 사라진다. 의자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유가 마야의 베일이에요. 마야의 베일이 현상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를 괴롭히는 병명, 우리 말하면 다 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를 괴롭혀.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살고 싶은 병이에요. 공황장애에 걸리면 결코 자살할 일이 없어요. 왜? 난 살고 싶은데 이 공간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책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게 공황장애. 아무 데도 못 가.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 마야의 베일에 쌓여갖고 이게 현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제발 좀 정신 차려. 세계는 뭐? 무다.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나 족도 아니야. 그거에 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 너? 응?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져갖고 찔찌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시작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성론에서는 그 반대가 적용된다. 모든 끝맺음은 어렵다. 외호도의 책 제목 아름다운 마무리 2008년 사망은 2010년. 야, 죽기 2년 전에 쓴 그 책. 이제 질문 받을 또 아까 헛소리 하면 내 화낸다 그래고 또 기죽지는 말고 접근하고 차라리 와닿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때처럼 분단별로 질문 들어갈 때 맨 앞에 필기 엄청나게 하셨는데 아무 말이나 하면 아니요. 저요? 예, 또 막 책임 회피하고 선생님이 외국이신 그 100가지 묵상의 대표적인 것들이 약간 서시로 나왔는데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산도가 할 거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사이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본다. 애가 창자예요. 창자를 끄는. 야, 어디선가 풀피리가 들려오는데 바람 소리가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예민했던지 창자가 끄는. 야, 그런 섬세함, 그런 예민함이 우리 민족을 지켜준 거예요. 네, 네. 이제 쇼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쇼팽하고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에 대해서 이동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아요. 우리 마음으로 엄청 싫어해요. 아유, 영향. 어, 여기, 저기,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부부가 이혼해도 뭐라고 이혼하면, 이혼의 조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격. 성격 차이. 아무도 몰라. 아, 내 새끼 늘 성격이 지랄 맞아서 해야 됐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니체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정말 심리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 니체가 있는데, 여기에 바블로도 있고, 여기에 소칼마오도 있고, 그런데 둘 다 미치기 직전까지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싫어한다면 이름 까먹어.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여기 제 모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오셨길래 내 선배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논문 안 써준다고 나를 잘라버리더라고. 야, 또 다른 대학에 또 친구가 와라. 그래서 친구인데 또 논문 써달라니 아우 자존심이 상해. 안 써줬더니 한두 학기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딱 잘라. 즉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박은호 정말 좋아했단 말이야. 정말 좋아했어. 아버지와 동갑이에요. 니체가 4살 때, 5살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 봤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에요. 1813년생이 딱 등장해갖고 게르만 신화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영웅들을 사냥하게 하고 야 최고다 최고. 근데 마지막 작품이 문제예요. 마지막 작품이 파리지팔인데 파리지팔이 누구냐? 성배를 지키는 기사 이야기. 성배 얘기. 성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를 담아놓은 잔. 이것을 지키는 기사 파리지팔.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허무주의자는 신은 죽었는데 같이 갈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거리, 세계관의 차이,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인연, 사랑하지만 떠나가야 하는 이러한 심정. 제가 바이로이트에서 유학을 했는데 바이로이트가 바그너 축제 도시로 유명해요. 그가 남겨놓은 글들 이렇게 보면은 극장에 나와서 뒤로 숲으로 미친 듯이 걸어갔다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길 저도 좋아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어둠 속 독일은 땅이 우리처럼 척박하지 않아서 나무들이 거의 좀 과장하면 막 100m씩 자란다. 엄청나게 어두워요. 숲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인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여기서 견뎌내야 이제 탄생한다. 뭔가. 책 제목 첫 번째가 뭐예요? 비극의 탄생.
야, 이 비극을 인식하는데 이보다 더 위대한 적이 있을까요?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서기를 읽을 때 그 책 안에 있는 우물한 정신을 견뎌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책이었길래.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요. 우물한 내용도 몰라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다 읽었다 하고 책을 덮지만 정말 피부로 느껴가면서 내적 체험을 하면서 읽는 책이라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2002년에 그 노벨 재단에서 위대하다는 학자들 다 불러놓고 그 책 순서대로 좀그 등수를 매겨달라 했는데 2002년에 1등 했던 책이 뭔지 알아요? 안 먹었어? 돈키호테. 모든 학자들이 돈키호테가 1등이다 하고 뽑아줘. 금메달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반성을 했어요. 아, 나는 돈키호테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만화영화나 하고 응? 입술 두꺼운 그 여자 나오는 그 여자 이름 뭐니까 그 여자 나오는 그 돈키호테만 봐. 맨 오블 라만차라는 그 영화 됐습니다. 어쨌든 이 비극을 인식하는 게 문제예요.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생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을 증명한 철학이다. 이것을 견뎌내야 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네 권이라고 그랬어요. 네 권. 끝까지 대답을 안 해준다 그랬어. 이 문제가 이건데 너 대답 듣고 싶지? 너 아직 준비 안 돼서. 너 아직 준비 안 돼서 그러면서 네 번째 책까지 끌고 오는 그 집중력.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치열함이 보여요. 절대로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끝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끝까지 가. 근데 끝까지 갔는데 한 네다섯 줄에서 해결이 나는데 은하수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세계는 무야 해버려요. 세계는 무야. 그 안에 네다섯 줄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하는 주체. 세상이 무너져도 007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노래.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게 내버려도 나는 솟아날 테니까. 아, 그 영화 007, 그 노래 제목이 있는데, 아델이란 여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그 격언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뿐. 쇼펜하우어는 그거를 가르쳐 줬고. 다만, 이쪽은 아까 별 이야기라든가 이것을 너무 사랑했어요. 별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너무 밖에서 찾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니체는. 니체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물. 자기 자신이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서전을 써놓고도 자서전 제목이 뭐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를 누가 얘기했어요? 응?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법정에 서 있는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신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보라 했는데 신을 못 보냐? 이 벌레 같은 놈, 이 해골 바가지 같은 놈. 나는 자서전을 써놓고 신의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그걸 읽어내는 독자가 없어.
아유, 답답해 미치겠다. 나를 이해했는가? 나를 이해했는가? 9번이나 반복, 9번. 나를 이해했니, 너희들? 마지막 문구가 뭐예요? 나를 이해했는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말줄임표.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도 돼. 나는 디오니소스도 돼. 나는, 나는, 어휴, 이것을 내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있어, 이놈들아. 왜 나를 이해했어? 우리는 태극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이해하지는 못해. 네 안에 악마 있어, 임마. 악마 없다 생각하는 게 아주 필요한 거야. 저분도 저렇게 아름답지만 내가 이거 막 꼬집고 막 덤비면 나 죽이려고 할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다. 선악의 공존, 이것이 대립이라는 또 등장하고 있을 뿐이지 이 대립이 배타적 이분법이 아니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은 포용적 이분법이에요. 포용적 이분. 이해하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소한 것 갖고 돌아서지. 이해할 수 있으면 아유 품을 수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 응? 이민족의 절반을 뭐 보수니 진보니 해갖고 쳐야 할까요? 아 그러지 좀 마세요. 이해하면 다 견딜 수 있어. 신이 됐다고 까부지 마세요. 또 다른 신이 등장해서 화살을 쏴 죽일 테고. 그게 돌고 도는 게 영원 회귀 사상이라고 해요. 니체는 바브너도 좋고 쇼펜하우어도 좋아요. 하지만 욕을 해요.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며칠 전에 대판 싸웠어. 운전하는데 옆에서 응? 자꾸 볼륨에 손대길래 푹 내고 좀 건들지 좀 마. 이거 끝까지 견뎌야지. 아니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리차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도 있어요. 그것도 교향곡인데 한 40분 걸려요. 그걸. 40분 동안 처음에는 피리 소리가 블루신가 하여튼 그냥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팀판이라고 이거 큰 북이 있어요. 그걸 땅땅 땅 치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워. 그때서부터 막 견디기 힘든 음악이 나오는데 그걸 천둥을 얘를 천둥 블루신가 뭔가 하여튼 그 피리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듣기 위해서 쫙 들리게 해 놓았다면 그 볼륨에서 제 지론은 뭐냐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바그너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곡으로 막 시작할 때도 끝까지 견뎌요. 그래야 로엔그린에서 나오는 거 딴딴딴 이 노래가 나올 때 쾌감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결혼행진곡을 들으면서 쾌감을 느끼려면은 4~5시간 동안 그 절규하는 암울한 불협화음. 불협화음 정말 듣기 싫어요. 우리는 낭만주의의 어떤 아름다운 소리만 기억하고 있는데 바그너의 음악은 4~5시간을 불협화음으로 막 서로 대립하게 하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선은 선이라고 이거 악은 악이라고 계속 대립하고 싸우는데 그 음악을 그 음을 견뎌낼 정신이 거의 없어요. 결말은 단 몇 분 안에 끝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거의 500페이지인데 500페이지를 다 견뎌내야 4~5줄에서 쾌감이 팍 터질 거예요. 화산도 힘이 압축돼요. 오르가즘도 아프다는 그 느낌을 끝까지 견뎌야 팍 터질 거란 말이에요.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인식도 견디고 견딘 자가 인식을 얻을 거예요. 깨달음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긴 어둠을 견디는 거죠. 다시 요약할게요. 니체는 바그너와 쇼펜하우어를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름을 언급하다가 글을 쓰다가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서는 죽기 직전에 한 네다섯 번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이나 바그너에게 바쳤어요. 바그너의 경우, 니체 대 바그너. 야, 그러면서 정신이 폭발한다. 쇼펜하우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부정의 힘을 강정했어요. 부정의 힘을 내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최대의 적은 마누라지만 끝까지 끌고 갈 거예요. 예, 그 음악 얘기하시니까 지금 그 니체가 토리노로 갈 때 있잖아. 어느 나라랑 헤어진 다음에 좋아했던 음악이 하늘이잖아요. 근데 방금 아까 질문하신 음악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쇼펜하우가 좋아했던 음악은 모차르트, 로시니 이런 밝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 다른 악보 보고 그런 무대에 생겼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가사 하나 써라 이렇게 시인이 되나. 그러니까 그런 음악적으로는 전혀 뭐 철학적인 거하고 무슨 그건 뭐 니체는 그러니까 전방위 니체라가 분명히 바꾸어졌는데 후반기에 명랑한 철학자가 되게 된 계기는 다시 그럼 쇼펜하우 만나는 거 아닐까요? 후반 얘기하셨어. 취향은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짜장면 엄청 좋아했는데 이 나이가 원래가 내가 진갑이에요. 63년생 토끼띠예요. 근데 내가 삼수하다 보니 동기들이 대학 동기들이 전부 다 65년생이에요. 그래서 65년생들 만나면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족보가 꼬여갖고 그냥 나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예, 하고 그냥 얼버무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65년생도 친구예요. 저는 포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나는 뭐 동생이니, 나는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다 어울리고. 쇼핑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여기 짜장면 먹으면 여기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기름기가 안 좋은 건지. 그래서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지. 취향은 바뀔 수 있어요. 죽기 직전에 기도했다고 니도 신 믿었지 않냐 하고 또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니체의 형식을 모르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니체는 평생 17년 동안 글을 써대면서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비극의 탄생에서 누가 탄생했을까요? 신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아픈 나이, 울고 있는 나이, 사막 같은 현실에 있는 나이, 화살 앞에 서 있는 나이, 창 앞에 서 있는 나이, 버림받는 이 나를 위해서 구해줄 수 있는 자는 밖에 있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밖에서 찾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배어리니 진리니 바깥에 있다. 이게 북극성이다 하고 북극성으로 쫓아가겠다. 이런 게 쇼펜하우어의 진리였다면 이제 충고를 앞에 아니라 안에서,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철학이 허무주의. 그래서 허무할 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정신을 떠올려 주면 된다. 여기서는 쇼펜하우어는 별이나 진리나 이런 것을 숭앙하는 그런 철학이었지만 니체로 오면 이 별조차도 이 진리조차도 다 깨부셔버리는 철학이 별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별이 잘하는 건 뭐예요? 자기 궤도를 돈다. 니체의 시에 나와요. 별에게서 우리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궤도를 돈다는 것.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별에서 배워야 할 점. 하지만 이제 니체로 오면 그 별조차도 한계에 갇힌 건데 뭘 그렇게 까불어? 나와 비교하면 너는 네 길
영혼풍도 벗어나지 못하지. 나무 싸워봐. 덤벼봐, 덤벼봐. 못 나오지. 네 궤도를 지키느라고. 별은 다 서러워. 그러니까 음악의 취향의 변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카르멘도 좋아해요. 카르멘 얼마나 좋다. 황소 때려잡는 그 풍우사 이야기, 그런 사랑 이야기. 우리는 그런 음악에 잘 적응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근데 조커나무나 니체는 그 시대에는 인기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인기 없었어요. 니체도 전부 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 500권 찍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쇼펜하우어도 그 책을 안 찍어줘갖고, 그 출판사에 가갖고, 단판도 찍고 책 좀 내달라. 그만큼 관심을 안 받았어요. 반면에 쇼펜하우어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겔 같은 경우는, 강의하는데 외국에서도 아주 유명해. 니체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적인 얘기하다 보니, 고통 얘기하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해결 철학 같은 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역사는 절대로 후퇴 않을 거예요. 역사는 전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발전만 할 거예요. 이런 철학 듣다 보면, 기분 좋아요. 난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그 말 부정할 일이 뭐가 있나? 엄마가 천우라는데, 순수 이상 비판 읽어봐봐요. 이런 환상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나 니체는 넌 죽을 거야. 지금 주름 하나도 없지? 이제 10년 후만 돼봐. 눈 촥 쳐질 거고. 의식은 불분명해질 거고. 이런 말을 하니 듣기가 싫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쇼펜하우어가 이제 막 들끓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는데,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전쟁 중이라 종북 좌파와 무슨 파와 지금 2년 대립을 하고 있다. 이걸 잘 견뎌내야지 또다시 외세를 끌어들여서 당나라 20만 대군을 끌인다던가 막 이래갖고 외세에 의해서 압도해버리면 안 돼.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정말 속 부러지고 해도 상관없이 우리끼리 힘겨루기 위해서 우리끼리 결판 낸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지경에 올라설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